여러분 안녕하세요. 남과 다름을 추구하는 오세진 관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합격으로 가는 차별화된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꿈꿀 수 있다면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여러분 최고의 몰입으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2강까지 그리고 3강까지 교재에는 특별히 보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무형영어에 대한 전반적인 개괄 여러분들은 들어오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무형영어는 무엇을 공부해야 됩니까? 그 타겟이 첫 번째가 무역서신이었죠. 두 번째가 무역서류였습니다. 무역서류에 3대 우리 서류가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었죠? 상업송장 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운송서류. 운송서류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BL. 그리고 운송 중 멸실 손상에 대비한 보험서류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다소 어려울 수 있는 국제법리. 그러나 저와 함께하면 아주 쉽게 마무리하실 겁니다. 국제법리에서 가장 중요한 3대 소스가 무엇입니까? 유엔이 제정한 CISG. 그리고 두 번째 인코텀즈, 정형거래조건 해석을 위한 통일규칙. 세 번째가 바로 결제에서 특히 신용장이라는 우리 무형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결제 수단을 우리 적용하는 신용장 통일규칙. UCP 이렇게 이미 다 암기가 되셨죠? 네, 수업만 들으시면 암기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형영어라는 건 여러분 다 아시는 바대로 국제무역에서 사용되는 영어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표준적인 그리고 문어적인 형식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하고 시험에서 득점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상거래에 사용되는 전문 용어들을 저와 함께 정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무역거래의 근간을 이루는 법리적인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UCP, 인코텀즈, CISG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형영어의 구성, 말씀드린 대로 서신, 서류, 국제무역법리. 제가 반복을 굉장히 많이 하죠. 여러분들 회사에 지금 근무 중에 계시거나 학교를 진학하시는 분들, 별도로 시간을 내서 공부할 수 없는 분들이 이제 대부분입니다. 제가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전략적으로 지금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냥 따라오시면 암기가 되실 거예요. 이거 암기 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무역서신이라는 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당사자의 의사표시입니다. 선적기를 늦춰달라. 아니면 대금 결제일을 앞당겨 달라라는 등의 의사 전달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신 수단의 발전에 따라서 이제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편지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케이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케이블은 우체국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수출국의 수출상이 우리 당의 국가에 있는 우체국의 케이블에 어떤 전달을 의사표시합니다. 그러면 우리 수입국의 우체국의 그 부분이 전달이 되고 수입자한테 전달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텔렉스라는 건요. 예전에 이제 회사마다 텔렉스라는 어떤 넘버가 있었습니다. 텔렉스 번호. 그래서 그 텔렉스를 사용하면 일정 부분 이제 비용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약어가 주로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약어냐면 예를 들어서 모음 다 빼고 우리 이렇게 사용이 되면 이게 선적이 된 쉬먼트, 선적이 됐습니다. 이런 약어들을 사용했던 적이 바로 텔렉스 시절이고요. 지금은 팩스나 이메일을 사용합니다. 1번부터 3번까지는 다소 시간이 좀 소요가 됩니다. 전달하는 데 있어서. 그러나 이제 최근에는 우리 메일이나 팩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우리 바로 전자적으로 전달이 되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무역서신의 원칙, 영어를 적으시라는 것이 아니라 이건 교재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재 보시기 전에 저와 함께 좀 암기를 하시라는 취지에서 저 한글 정도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역서신의 첫 번째 원칙, 우리가 시험에서 득점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명확성의 원칙입니다. 명확성, 클리어니스라고 하는데요. 이게 저 영어 자체도 시험에 나옵니다. 저 제목이. 그러니까 암기해 두셔야 되고 그 개념은 뭐냐면요. 여기 보세요. 자, confusing, 혼란을 야기하는 표현입니다. 우리라고 표현하지 말고요. 이제부터는 당사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당사. 우리 회사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6월은 귀사라고 표현합니다. 당사는 귀사의 최근 주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다시피 이 최근 주문이라는 것이 상당히 모호합니다. 명확하지 않죠. 사람마다 최근이라는 기준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분명하게 표현하기 위해선 이렇게 기술돼야 되겠죠. 우리는 당사는 받았습니다. 귀사의 주문 넘버 500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날짜까지 있죠. 이게 날짜도 기입이 되고
번호, 넘버까지 있는 확정적인 이런 표현들을 사용해야 됩니다. 즉 900피스의 어떤 가죽 핸드백 이거의 주문을 받았습니다. 느껴지시죠? 우리 시험은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중 그 명확성이 결여되어 있는 문장은 어느 것인가? 그럼 이런 문장을 찾으시는 겁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네, 자신감이 생기시죠? 두 번째, 이 정확성부터는요. 이제 저와 정말 제대로 그러니까 남과 다른 차별화된 준비를 하실 건데요. 위에 게 잘못됐고요. 밑에 게 올바릅니다.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 바르고 올바른지에 대한 개념을 잡으셔야 됩니다. 이것도 빈번하게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이건 동사의 수일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문법 시험에서 출제될 것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리면 이건 문법 문제인데요. 특히 우리 문법 시험에서는 많이 나오는 것이 첫 번째 동사입니다. 동사 문제가 나오고요. 요 동사의 경우 두 번째는 뭐 관계사 같은 경우도 가끔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기타,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 정말 영어 시험처럼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요. 이제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핵심적으로 수일치가 나옵니다. 수일치. 동사의 수, 뭐 단수 주어가 나오면 단수가 오고 하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시제, 그리고 뭐 능동과 수동 많이 나오는 패턴이거든요. 이게 이제 세 가지 이제 빅3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 챙기시고요. 그거 말고도 우리 정말 동사가 필요한 자리냐, 아니면 투부정사나 ing가 필요한 자리냐, 뭐 정동사냐, 준동사냐 이런 게 있습니다. is가 필요한 자리냐, being이 필요한 자리냐, to be가 필요한 자리냐. to be나 being은 동사가 아니죠. 네,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자타동사 개념도 잡으셔야 됩니다. 자동사냐, 타동사냐. 그 다음에 우리가 가정법 그리고 조동사 문제도 출제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딱 7개가 출제됩니다. 저는 항상 거시적으로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냥 이 개별 문제 하나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다른 문제에서 미스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게 압축 정리예요. 완벽한 정리. 문법이 나와도 도대체 어떤 문법이 나올 것인지 어떤 불분명한 상태에서 어떤 괴로움이 없이 그냥 이 동사가 나온다. 80% 동사 나옵니다. 우리 시험은. 그리고 여기 관계사 문제가 한 10%, 여기 기타가 10%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히 동사에 밑줄 쳐져 있을 때는 수일치에 유념한다. 이렇게만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일치가 나왔냐면요. 여기가 월이죠. 여기는 was고. 이건 복수 동사라고 하고 이건 단수 동사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부분이 틀렸다? 여기 가운데 as well as라는 표현이 있어요. as well as는 be as well as A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뜻이 이렇거든요. A뿐만 아니라 B도 이렇게 됩니다. A뿐만 아니라 B도. 이게 아주 잘 나오는 패턴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Not only A but also B라는 패턴이 있는데요. 이건 뜻이 A뿐만 아니라 B도. 이런 뜻이고 같은 것이 be as well as A입니다. 그래서 여기 B에 있던 것이 앞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위치가 이렇게 X 체인지 됐죠? 그래서 부모님이 나에게 옷을 사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신발도 사주셨다 하면 이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신발이 먼저 나오죠. as well as는. 그리고 옷이 뒤로 빠집니다. 이때 이제 동사가 중요한 부분인데 이 동사는 영어 전체, 토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B를 기준으로 해서 동사를 우리 설정하셔야 됩니다. A가 주어가 아니라 B가 주어입니다. 특히 요게 주어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B가 패브릭입니다. 직물. S가 안 붙었죠. 단수기 때문에 월을 하면 안 되고 was 해야 된다. 이런 걸 대표적으로 무슨 문제라고 한다? 수일치 문제라고 합니다. 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예문은 적으실 필요 없습니다. 교재에 다 있기 때문에 요걸 적어두셔야 됩니다. 이게 시험에 좀 빈번하게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몇 개 더 적어보겠습니다. 기출이 되는 either
A or B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A 또는 B라는 뜻이죠. A 또는 B. A 또는 B. 토익 실력도 크게 늘어납니다. 그리고 neither A nor B. 이렇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neither A nor B. 그러면 A도 아니고 B도 아닌 양자 부정입니다. A도 B도 아닌. 이렇게 됐을 때 동사는 무조건 B에 세팅해 줍니다. B가 복수라면 월이 와야 될 것이고요. B가 단수라면 was가 와야 합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필기 마무리하시고 암기를 꼭 해두십시오. 요 3개 정도는 됐습니다. 그리고 간결성입니다. 보다시피 이렇게 긴 장문의 글이 한 문장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중언부언, 중구난방하는 글보다는 간결한 문장이 사실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보시겠습니다. 당사는 기쁩니다. 보내게 돼서 귀사에게 우리의 어떤 소책자, 기계류에 대한 요청하신 대로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긴 글이 이렇게 압축이 되었다. 간결하게 간다. 그래서 간결성의 원칙까지 기억을 하시고요. 여러분들은 노트 하시겠습니다. 저 제목만. 그리고 예의성의 원칙.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기출문제를 통해서 저와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상대방과 상호 우호적인 예의를 갖춘 문장을 작성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직접적인 명령을 하면 안 되겠죠. 명령문을 쓴다거나 그럼 예의에 크게 어긋납니다. 두 번째, 우리 무역 서류에서는 want to라는 표현을 가급적이면 쓰지 않습니다. 당사는 원합니다. 너무 격이 없는 표현이겠죠. 나는 원한다. 이런 표현을 쓰면.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쓸 때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could you 이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또는 would you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뭐뭐 해주실래요? 이런 뜻이죠. 이 표현을 많이 사용한다. 이 정도만 보시면 이제 차후에 디테일하게 보시겠습니다. 어려운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무역 서류 들어가시기 전에 우리가 지금 영어 문장을 몇 개 보셨잖아요. 그래서 특히 영어에 취약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영어를 해석할 수 있는 영문 해석의 긴급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요 정도만 여러분께서 기억하셔도 어려움 없이 무역 영어 혼자서도 충분히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단어하고 구문만 저와 함께 정리하시면. 그래서 선제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걸 모르고 그냥 준비하다 보면 우리 알지 못하는 두려움이 계속 남아있게 돼요. 자, 첫 번째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영어에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보이면 앞으로는 이렇게 묶어주세요. 네, 그래야 문장이 간결해집니다. 아까 긴 문장도 보셨죠? 그런 것도 우리 법규나 우리 협약에 나옵니다. 묶어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리고 우리 부수적으로 존재하는 LI가 특히 붙은 부사도 이렇게 묶어주셔야 됩니다. 네, 같이 필기해보세요. 그리고 특히 영어에서 해석의 출발점인 주어를 잘 찾으셔야 되는데 이 주어 이게 8가지가 있습니다. 주어 8가지를 여러분들께서 암기를 좀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8가지가 끝입니다. 첫 번째가 명사입니다. 두 번째 대명사. 세 번째 투부정사. 네 번째 ing. 다섯 번째 대수로 시작하는 대절이라고 하죠. 대문장. 그리고 여섯 번째 우리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라는 의문사 있죠? 의문사 문장. 그리고 일곱 번째 우리가 인지 아닌지 뜻을 가진 whether이 있습니다. whether 문장. 여덟 번째 what이라고 있습니다. what은 의문사 what도 있지만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는 관계대명사 what도 있습니다. 우리 시험에 심심치 않게 나오는 주어 패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암기하셔야 됩니다. 물론 what 다음에 주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의문사도 그렇고요. 이렇게 8가지를 여러분들이 지금 적으시고 신경을 앞으로 쓰십니다. 자, 해석이 전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투부정사나 ing는 뭐뭐 하는 것입니다.
해석을 얘도 뭐뭐 하는 것 이렇게 암기하시고요. 특히 요 that 같은 경우는요. 그냥 뭐뭐 것, 뭐뭐 주어가 동사라는 것이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것. 의문사는 의문사에 맞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when이면 언제, where이면 어디. whether는 인지 아닌지죠. 그리고 what은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what 두 것, that 두 것. 뭐 차이점은 문장 뒷부분인데요. 그런 것까지는 아실 필요 없고요. 이런 것들이 주어가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동사가 나올 텐데요. 이 동사 앞에 있는 이 8가지가 주어가 되는 겁니다. 특히 조심하셔야 될 것이 that이라든가 의문사라든가 whether이라든가 what이 문장 맨 앞에 이렇게 위치하면 그 뒤로 동사가 몇 개 나옵니까? 하나, 둘. 2개가 나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이런 것 때문에 또 해석이 안 되시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두 번째 동사를 찾으세요. that이 앞에 있거나 뭐 whether 등이 앞에 나오면 두 번째 동사를 찾아서 그 앞에서 딱 끊습니다. 그럼 해석이 돼요. 이것이 전체 동사입니다. 그래서 해석할 때는 자, 요 주어죠. 이 주어가 동사 하다입니다. 굉장히 쉽죠? 네. 투부정사는 것, ing도 것, that도 것, what도 것. 제가 괜히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우리 기출문제 풀이부터 본 시험에서 아주 빠르게 문제에 적용해 갈 수 있어요. 네, 꼭 필요한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 차별화되어 있다는 거죠. 다른 어떤 수업에서보다. 영어를 여러분들께서 저와 같이 하시면 토익 점수도 크게 이 향상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정리하시고요. 또 우리가 요 주어를 꾸며주는 특히 명사를 꾸며주는 주어와 동사 사이에 이렇게 거리를 벌어지게 만드는 수식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꾸며주는 것이겠죠? 이 수식어도 8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가 뭐다? 우리 저기 괄호로 묶었던 전치사 명사입니다. 두 번째, 우리 형용사도 앞에 있는 명사를 꾸밉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대표적이죠. ing. 네 번째는 과거분사 pp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투부정사입니다. 일단 적어 두시고요. 저와 나중에 수업을 하시면서 더욱더 이해를 우리 덧붙이게 될 겁니다. 요 ing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뭐뭐 하는이라고 해석합니다. 뭐뭐 하는. pp는 뭐뭐 된, 뭐뭐 진 이렇게 해석하시죠. 네. 그래서 만약에 샘플 다음에 센트가 왔습니다. 그러면 송부된 샘플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송부가 된 센트 pp죠. 그러면 샘플 꾸며주게 됩니다. 그리고 투부정사도 뭐뭐 하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컴퓨터, to use 해석 어떻게 합니까? 사용하는 컴퓨터. 고장이 났을 때 이런 표현할 수 있겠죠. 예,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5번, 6번. 관계대명사입니다. 관계대명사, 특히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who나 which나 뭐 that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 뒤에 주어 동사가 이제 결합이 될 텐데요. 동사가 결합될 때도 있고 주어 동사가 결합될 때도 있습니다. 동사가 있다면 동사하는 안명사입니다. 동사하는 안명사. 이렇게 주어 동사가 나오면 주어가 동사하는 안명사. 자, 보세요. sample, which, we sent 하면 어떻게 해석합니까? 당사가 송부했던 샘플입니다. 네, 해석 이렇게 나오죠. 네. we sent. 여긴 샘플이 있다면 which 앞에. 자, 그리고 7번째 관계부사입니다. 관계부사. where, when, why, how입니다. 이렇게 적어 두세요. 네. 그래서 이 뒤에도 주어 동사가 나오는데요. 뭐 다시겠지만 where는 장소고 when은 우리 시간이고 why는 이유, how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주어가 동사하는 앞 장소나 시간이나 이유나 방법이 될 겁니다. 네, 그 정도 이해하시고요. 마지막 8번째로 동격의 대시 있습니다. 동격 같은 거죠. 앞뒤가 같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the fact that 하면은 무조건 동격 대시입니다. 양자가 같은 내용입니다. 그 사실, 즉 뒷문장.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이런 부분은 기초적으로 알아두셔야 해석을 유연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 부분은 여러분 필기 되셨다면 제가 지우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꼼꼼하게 수업하는지는 여러분들이 추후에 아실 겁니다. 아, 이런 부분까지 정리를 해주는구나. 무형영어 수업에서. 이걸 모르면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험 해석이 안 돼요. 근데 이것만 알면 깔끔하게 해석이 됩니다. 완벽하게.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해석을 좀 못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투부정사 뒤에 어떤 단어가 놓여 있습니다. 이거 처리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ing가 나옵니다. 근데 ing가 보통 명사를 앞에서 꾸미거나 뒤에서 꾸미는데요. 꾸미는 상황이 아니라 그냥 놓여 있어요, 명사가. 그러면 여러분들은 90% 이상 을을이라고 그냥 해석해 주세요. 그럼 해석이 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장 우리가 이제 문제 수업하시면서 영문 보시면 지금 필기한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냥 완벽하게 적용돼서 나옵니다. 아, 괜히 필기한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새삼 느끼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당사가 send, 보낸다, will send 하거나 그냥 이렇게 끝나면 됩니까? 안 되죠. 우리는 보냅니다. 무엇을 보내는지 여기다 써야 됩니다. 샘플이든. 그죠? 그래서 그 샘플이 왔다고 치면 그것을 을을이라고 해석합니다. 샘플을 송부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we, want, to. 물론 want, to는 쓰면 안 됩니다. 우리 형식적인 우리 의사소통문에서는 제가 예의에 벗어난다고 했죠.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우리는 송부하고 싶습니다. 했을 때 그냥 끝나면 안 되죠. 여기도 샘플을 쓰셔야 됩니다. 그럼 이 샘플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냥 send일 때도 마찬가지고 to send로 바뀌어도 이것은 을을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샘플을 송부하고 싶다. 아셨죠? 이 정도만 아시면 충분히 해석을 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저와 함께. 디테일한 사항들은 좀 더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개괄적으로 영어에 대해서 자신감도 확보하시고 실무에 대한 부분도 이제 이해를 하시고 메커니즘이 이제 머리에 조금 잡히시잖아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역 서류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통신문 하셔야 되고 두 번째가 서류였죠. 다시 여쭙겠습니다. 무역 서류의 3대 서류가 뭐죠? 인보이스, 그리고 뭡니까? 운송 서류, 특히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비해, 그리고 보험 서류. 그죠? 하나의 거래를 성사시키고 이행하기까지에는 많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정형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역계약의 성립에서 이행에 이르기까지 주요 서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부분 무역영어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래요. 자꾸 모르는 단어가 나오니까, 어떤 실무적인 용어 나오니까, 모르니까 수업을 들어도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선제적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저의 차별화된 준비 방법인데요. 보세요. 우리 성립과정과 이행과정과 종료과정은 이미 공부하셨어요. 특히 성립과정에서 우리 등장하는 그런 서류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가격표죠. 외부에 고시가 된 공식적인 가격입니다. 이 분필의 가격, 외부에 판매되는. 근데 견적서는 뭐냐면요. 당신에게는 이 정도 가격으로 해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전달되는 서류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청약서,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요. 청약이라는 게 뭐죠?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계약을 성립시키고자 하는 확정적인 의사표시. 이 청약에 대해서 상대방이 거울처럼 똑같이 무조건적으로 일말의 변경도 없이 절대적으로 뭐 absolutely, unconditional 뭐 이런 표현들이 나중에 시험에 출제가 되거든요.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로서 계약은 성립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청약서 상당히 중요하죠. 여기서 계약의 시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청약서. 그 위에 있는 우리가 보셨던 뭐 해외 시장 조사라든가 거래 제의라든가 이런 거는 계약의 성립과 무관합니다. 그 사전 과정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미 그 과정을 아시니까 편하잖아요. 그죠? 청약서 본 기억도 나고. 네, 그게 제 수업의 장점입니다. 계속 연동해서 여러분들을 암기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요. 다음, 주문서. 이건 말 그대로 청약서는 보통 셀러가 전달합니다. 물론 우리 수입상이 전달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문서는 말 그대로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서류를 보냅니다. 그리고 판매 확인서. 이 판매 확인서라는 것은 이 두 개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써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워낙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라서. 그래서 제가 교재 전에 먼저 선제적으로 수업을 하는 거예요. PO라고 하는데요. 이게 실무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구매 주문서와 판매 확인서. 우리 셀러가요, 서류 2부를 준비합니다. 오퍼, 우리 청약서 같은 걸 준비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서명을 해요, 본인이. 이렇게 양쪽에다가 서명을 해서 2부를 보냅니다. 누구에게? 바이어에게. 보내면 바이어가 이 받은 서류에서 서명을 또 본인도 합니다. 양쪽에다가 서명을 하고, 하나는 본인이 취하고 다른 하나는 다시 보내줍니다. 이렇게 해서 판매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판매 확인서고요. 바이어 입장에서 구매를 주문하는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일어납니다. 그게 PO, 구매 주문서입니다. 우리 시험에서도 가끔 나오고요. 실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PO, 구매 주문서. 그리고 일반 무역 조건 협정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 거래시마다 똑같은 내용들은요, 일정한 문서 안에 그대로 두고 특정하게 변경되는 부분, 그죠? 그런 부분만 수정해서 사용하는 그런 공통된 문헌을 갖고 있는 우리 서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계약서는 작성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이제 추후에 배우시겠지만 우리 국제 매매 계약은요, 불요식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계약서를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보내줘.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매매 계약서는 절대적인 우리 무역 계약의 요소는 아니지만 그래도 후일의 분쟁에 대비해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ontract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다 성립 과정에서 쓰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뭐 매매 계약서나 뭐 PO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아실 내용들이니까. 두 번째, 이행 과정에서 사용되는 우리 서류들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신용장. 앞 글자 따서 LC라고 합니다. 지금 외우셔야 됩니다. LC가 뭐다? 신용장. 그리고 환어음. 우리 B2라고 하죠. 네, 이런 것들을 어려워해서 비전공자가 포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먼저 전달합니다. 환어음. 환어음은 뭐냐면요. 그냥 저 따라해 보세요. 돈을 받고자 하는 수출자죠, 수출자. 우리 수출자가 돈을 받고자 발행하는 서류가 환어음입니다. 잠시 후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운송 서류는 우리 무역 서류의 3대 서류 중에 하나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다? BL이다. BL. BL은 뭡니까? 여러분 기억나세요? 수출상이 선박회사 한진해운에 물건을 갖다 주고 한진해운이 물건을 수령했다라는 증빙으로 발행하는 서류가 바로 그 유명한 BL입니다. 근데 이 BL은 권리증권성이 있어요. 이 BL이 없으면 수입상의 물건을 찾는다 못 찾는다? 못 찾는다. 그래서 무역 메커니즘에서 가장 중요하다. 이 환어음도 매우 중요합니다. 돈을 받고자 하는 요 수단.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다 외우셔야 됩니다. LC는 뭐다? 신용장이다. 지금. 그리고 환어음은 B이다. Bill of Exchange다. 돈 받고자 하는 수단이다. BL은 우리 운송장이다. 택배회사에 같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거 없으면 물건 못 찾는다. 그 정도만 지금 2강에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BL 없으면 물건 못 찾는다. 그럼 매수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 주고 BL 확보해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그 다음에 해상화물 운송장은 BL하고 유사는 해요. 이것도 운송서류긴 한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BL은 여러분 사고 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유통성이 있습니다. 물품에 대한 권리를 BL로서 이전시킬 수가 있어요. 제3자에게. 그런데 그런 부분이 해상화물 운송장은 바다에서 쓰는 것이고요. 항공화물 운송장은 우리 항공기에서 쓰는 건데요. 이건 유통성이 없다. 이 둘은 양자는. 누구만 유통성이 있다? 선화증권만. 이것도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냥 그렇게 알아두세요. BL이 최고다. 여러분, BL이 최고다. 한진이 발행한 BL, 권리증권이 있어서 권리증권성이 있어서 권리를 나타내서 사고 팔 수 있다. 이게 최고다. 이렇게만 기억하세요. 됐습니다. 그리고 복합운송증권이라는 건 조금 생소하시죠? 복합운송.
이건 뭐냐면요. 반드시 2종 이상의 운송수단이 결합돼야 됩니다. 배에서 배로 가면 안 돼요. 항공기에서 항공기로 갈아타면 안 돼요, 화물이. 항공기에서 차로 또는 항공기에서 배로 이렇게 운송수단의 변경이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복합운송이라는 걸 하죠. 예, 한 번에. 한 사람이 복합운송인이라는 사람이 책임을 지고 전체 운송을 다 책임지는 겁니다. 2종이라는 것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2종 운송수단의 결합.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다 시험 문제입니다. 아, 2강부터 이렇게 바로 시험과 직결되는 부분들을 얘기해드리잖아요. 지금 무역이 뭐다 이런 얘기 제가 안 했죠. 네, 그런 거 할 때가 아니에요. 빨리빨리 거시적으로. 그러나 제가 굉장히 짜임새 있게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반복의 효과로 여러분들은 득점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송장은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송장이 뭡니까, 여러분? 수출상이 발행하는 물품에 대한 명세표이자 가격서이죠. 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험증권이나 보험증명서는 뭡니까? 운송 중에 멸실되거나 망가질 위험에 대비해서 보험을 부과할 때 발행되는 서류다. 그리고 포장명세서라는 건 오픈하지 않고도 어떤 화물인지 알게 하는 거예요. 상자 뜯지 않고도 알 수 있게 하는 거. 포장명세서. 그 포장명세서에 일정한 표시가 다 들어있습니다. 추후에 보실 텐데요. 뭐 다이아몬드 표시도 돼 있고 별 표시도 돼 있고. 그래서 포장명세서 우리 포장명세서를 이제 보면 우리 포장에 대한 상태까지 다 알 수 있고요. 어떤 내용물이 들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 외포장에 대한 상태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중량 및 용적 증명서. 여기서부터는 여러분 다 서리피킷이라는 단어가 붙었습니다. 그죠? 이 단어가 뭐다? 지금 암기하십니다. 증명서입니다. 증명서. 기타 서류라고 하는데요. 뭔가 증명해 주는 거예요. 이건 무게나 용적, 크기를 이제 증명해 주는 서류. 공적으로. 그다음에 이 원산지 증명서. 우리 FTA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FTA는 우리가 양국 또는 다자 간에 FTA 협정을 맺으면 그 원산지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해 주거나 경감해 주는 조치입니다. 그러면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FTA 특례법에 아주 공식적인 문서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우리 FTA 환경에서는 중요한 서류다. 그래서 앞글자 따서 CO다. 지금 암기해 두시죠. CO. 그리고 검사증명서. 말 그대로 검사해서 당의 물품에 대한 검사가 합격됐을 때 합격의 증거로서 나오는 서류. 위생증명서. 위생에 관련된 거. 특히 검역도 중요하죠. 검역. 우리 식검이라는 게 있습니다. 먹는 음식에 대해서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음식뿐만이 아니라 입에 닿는 컵 이런 것들도요. 다 식검의 대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축산물, 뭐 농산물 이런 것들도 식검의 대상이죠. 그때 발행되는 서류인데요. 우리 수출국의 원본 우리 검역증명서가 우리 내도해야 됩니다. 수입국에. 그래서 이 검역이 안 되면 통관이 불가합니다. 물건이 못 들어와요, 우리나라에. 네, 그런 부분들 앞으로 이제 공부하실 거고요. 그냥 간단하게 서리피킷이 붙으면 증명서다.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네, 무역에 관련된 서류가 엄청 편하죠. 그러나 우리는 전체를 같은 비중을 두고 암기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설명드릴 건 이 서리피킷 수준에서 암기를 뭐 열심히 하시는 게 아니라 이런 서류. 다시 강조. LC. 신용장이죠. 제가 항상 여쭙겠습니다. BE. Bill of Exchange. 환어음. 이게 중요합니다. BL. 요 세 개가 가장 중요한 서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립에서는 offer sheet. 청약서. 이렇게 4개 정도 암기하시면 네, 제가 2강에서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 정도만. 제가 한번 여쭐게요. 신용장. LC죠. BL. 뭡니까? 우리 선화증권이죠. 그죠? 그리고 우리 BE. Bill of Exchange. 환어음. 환어음이 뭡니까? 돈 받고자 발행하는 서류. 뭐 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두 가도 굉장히 숙제가 많이 됩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은 아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앞글자 따서 LG, 수입화물 선취 보증서. 아주 단골 손님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중요한 거 다 알려드릴 거예요. LI, 파손화물 보상장. 예. 이렇게 두 개도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럼 신경 쓸 서류가 몇 개 있네요. 지금 한 6개 정도. 요 정도 암기하시면 뭐 충분히 이제 수업 따라오실 수 있습니다. 네, 됐고요. 오늘 뭐 요 정도 하나 보시고 가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주 중요한 서류, 어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환어음은 지금 보셨죠? 우리 약속어음과 환어음이라는 것이 있는데 약속어음은 지금 한번 기억해 두세요.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약속의 취지로 발행하는 서류가 바로 약속어음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promissory note라고 합니다. 이건 순환 방식이라고 해요. 왜 순환 방식이다? 돈 줄 자가 발행하니까. 돈 줄 자가 방향이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순환 방식이죠. 근데 이게 무역에서 사용되기 쉽지 않죠? 불가합니다. 아프리카 사람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리모컨 판다고 하던데 나에게 10,000피스 보내주세요. 10억 원어치 보내달래요. 그런데요. 결제는 약속어음을 하겠대요. 그 아프리카 사람이. 6개월 후에 돈을 주겠다는 취지로 약속어음이 온답니다. 그럼 믿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을? 못 믿죠. 그러니까 우리 무역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무엇을 사용하느냐? 바로 가장 중차대한 서류 환어음을 사용합니다. Bill of Exchange. 이건 지급 위탁서라고도 하고요. 지급 명령서라고도 합니다. 네, 여러분 이거 필요 없고요.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이 정리도 외우실 필요 없어요. 나중에 다 배우십니다. 오늘은 그냥 깔끔하게 이것만 외우세요. 환어음, 지급 위탁서. 누가 누구에게 발행합니까? 돈 받을 자. 우리 무역에선 돈 받을 자 누굽니까? 물품을 보낸 수출상입니다. 수출상이 채무자에게 발행하는 서류입니다. 원래 돈 줄 사람이 돈 받을 사람에게 전달하는 게 순환 방식인데 역환이죠. 거꾸로입니다. 지금. 돈 받을 자가 돈 내놔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역환 방식. 이것도 외우셔야 돼요. 외울 게 아니라 이해만 하시면 돼요. 돈 줄 자가 돈 주겠다라는 취지로 전달하니까 순환. 돈 받을 자가 돈 줘라고 역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역환 방식. 그리고 이러한 환어음은 어디서 활용되냐면요. 이거는 LC. LC가 뭐였습니까? 신용장. 이 신용장에서는요. 이 환어음이 없으면 신용장 메커니즘이 안 돌아갑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이 환어음이 LC에서. 그래서 LC도 중요하고 환어음도 중요합니다. 같이 이해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신용장 말고 우리 URC, 추심통일규칙이라는 거 잠깐 보셨는데 기억 못 하셔도 됩니다. 추심이라는 행위가 있어요. 요 추심이라는 행위에서도 바로 환어음이 사용된다. 지금 머리에 넣어보시겠습니다. 환어음은 누가 누구에게 발행한다? 돈 받을 자가 돈 줄 자한테 발행하는 서류. 돈 내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신용장과 추심에서 사용이 된다. 뭐 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말은 여러분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배우실게요. 그리고 딱 한 가지. 우리 추심거래 하나만 가볍게 보시고 가시면 오늘은 충분히 하실 거 다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추심이라는 것은 우리 환어음이 사용되는데요. 보시겠습니다. 셀러와 바이어 간에 셀러는 수출상이죠. 매매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그러면 물품을 인도해야 돼요. 그러면 운송을 진행했습니다. 선적을 진행했어요. 누가? 셀러가 바이어에게 물품을 인도했어요. 한진해운에 물건을 다 갖다 주고. 그럼 한진해운한테 뭘 받습니까? 이 셀러는. 대답해 보세요. 한진해운한테 뭐 받죠? 셀러가? 물건 실었으니까. 그렇죠. BL 받죠. BL을 통해서 바이어한테 돈 달라고 하는 겁니다. 왜? 바이어는 BL 없으면 물건 못 찾으니까. 수입하는 의미가 없어요. BL 없으면. 그죠? 그래서 BL과 돈 달라는 취지로 지금 방금 배운 환어음이라는 것을 BL과 함께 수출국 은행에 제시합니다. 이 두 개, 그러니까 이 어음을 화환어음이라고 합니다. 화물이 담겨 있는 어음. 화물, BL. 이 화물이 화물이 간 게 아니라 화물을 화체화한 서류가 같이 환어음과 간다는 겁니다. 화환어음을 전달합니다. 은행에. 그럼 이 은행이 수출국 은행이
수입국 은행에 이 서류를 전달합니다. 그러면 이 수입국 은행이 바이어한테 서류 왔다라고 알려줘요. BL하고 환어음이 왔네. 너 어떻게 할 거야? 그럼 바이어가 네, 지급하겠습니다 라고 지급을 해요. 지급을 하면 그 서류 줘요. BL을 얻어서 우리 운송회사에 제시합니다. 운송사에. 그럼 물건을 우리 입수하게 되는 거죠. 이런 메커니즘이에요. 나중에 우리 배우시겠지만 지급할 수도 있고요. 인수라는 법률적인 행위를 또 할 수 있어요. 바이언. 이건 지금 암기하실 거 지금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지급합니다. 지급. 돈 준다. 그럼 서류 받는다. 어떤 서류다? BL 받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서류를 통해서 운송사에 제시하고 물건을 받게 된다. 너무 이해 잘 되시고 암기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없어서는 안 될 서류가 뭡니까? BL의 성질이 없었다면, 권리증권성이 없었다면 이건 불가능하죠. 이러한 거래는. 또 환엄이라는 시스템이 없으면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이 둘이 그래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2강인데 시험의 본질을 이해하신 거예요. 네, 요렇게. 이게 바로 뭐다? 신용장과 이렇게 대등하게 중요한 추심이라는 거래입니다. 추심 거래. 그죠? 추심. 약속어음이 사용됐습니까? 환어음이 사용됐습니까? 환어음이. 환어음은 뭐다? 돈 달라는 취지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여러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한 게 뭡니까? 우리 영어 문장 몇 문장 보셨죠? 우리 무역 서신에서 필요한 정확성을 필두로 한 여러 가지 원칙들 그리고 해석하는 방법 이런 거 간단하게 보셨고요. 추후에 더 보강을 하겠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서류를 간단하게 보셨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지식은 굉장히 풍요로워지셨습니다. 그 정도만 아시면 비전공자라도 충분히 따라오시죠. 이제 어려운 게 없어요. 제일 중요한 소리는 뭐다? 제가 5번 반복했습니다. LC, B의 환어음, B. 그죠? 이렇게 암기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무역의 3대 서류는 뭐다? 운송서류, 송장, 상업송장 또는 인보이스, 그리고 보험서류. 그렇게 암기하시고 추심의 메커니즘에서는 환어음과 BL이 필요하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이 너무 궁금해하시고 우리 시험의 그냥 핵심이자 본질, 신용장 메커니즘에 대해서 제가 짧게 설명드리고 또 3강, 우리가 법리적인 부분이 중요하다고 했죠. 법규. 굉장히 두려운 대상입니다. 그러나 저와 함께 하시면 매우 쉬우실 겁니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4강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를 조망하는 그런 인사이트를 갖고 계셔야 빨리 획득하십니다. 네, 저의 수업의 방향이나 취지를 이제 조금 이해하시겠죠? 네, 굉장히 쉽게 취득할 수 있습니다. 네, 열심히 하십시오. 어떤 사람도 시도해보지 않고는 자신이 얼마만큼 해낼 수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이 본 강의를 보면서 도전하셨기 때문에 자격증 물론 취득하셨고요. 무역의 전문가가 반드시 되실 겁니다. 네, 여러분 이 강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